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아직 8월 중순이 조금 안 됐어요. 이제 8월 12일인데, 어제 8월 11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되고, 좀 이게 보시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다우존스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살짝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열심히 이제 지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연준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또 추가적으로 뭐 소위 얘기해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악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주식을 하면서 항상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재들에 대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식에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악재에 반응하는 시장이 지금 현재의 8월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 강한 시장이었다면 지금의 8월은 악재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는, 주춤하는 그런 시장이고 힘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또 대공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제 이제 장이 이렇게 마감을 했죠. 혼조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살짝 다시 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은 살짝 보합세, 그리고 환율이 1%나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증시와 각종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망스러운 생산자 물가, 10년물 국채금리 4.15%까지 치솟 올랐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4.15%까지 치솟았다고 여기 기자님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 기자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분석이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 CPI가 잘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지표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서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아졌다고 이거 하나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크게 우려할 그런 지금 지표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연준이 항상 얘기했듯이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지금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 물가가 확연히 낮아졌지만 연준은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2%가 목표예요, 결국에. 그럼 2%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했던 얘기죠. 금리는 결국 고금리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현재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연준이 그럴 일 없지만 금리를 갑자기 인하를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죠. 주식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인하를 하는 건 여러분 공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봤지만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2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이 5.5%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5.75%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9월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고 피치가 그리고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 신용 등급을 다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은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원래부터 그거 알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 신용 등급을 강등을 우리가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문제니까 너네 조심해라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면 결국에 국채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될 거고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 내에서도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올리는 판단을 하더라도 한 번에서 끝날 거고 거기서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올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부동산 시장 뒤엎는 비구위한 도미노 디폴트 먹구름.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완다라는 그 이제 부동산 그게 큰 부동산 그 기업이 파산을 할 뻔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위기는 극복을 했어요.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끝나니까 또 비구이안이라는 이런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디폴트 위기가 이제 맞이한 거죠. 이 원인은 결국에 중국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을 넘어서서 버블에 끼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정책을 피지 않았어요. 자, 한국은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확 조였죠.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게 해가지고 더 이상의 영끌족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그래도 우리나라는 취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그냥 마이웨이 했어요. 쭉. 그 결과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한국에도 좋지가 않아요. 부동산이 만약에 도미노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요.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투자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그 일반 시민들, 영끌족들 그런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정말로 큰 경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중국이 침체에 이미 빠진 상태예요.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 부동산이 일본처럼 무너지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이 연쇄적인 도산을 하고 부동산 업체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이것이 퍼펙트 스톰을 만약에 몰고 올 경우에 이것은 한국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다른 것을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 과거의 일본의 사례와 봤을 때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조금 본다면 과거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기 이전에 미국과 결국에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어 일본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중국이 일본과 약간 데자뷰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G2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터져서 도미노로 진짜 디폴트가 나올 경우에 증시에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환율이 엄청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공황 유튜버들이 막 얘기한 그런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런 문제들은 정말 진짜 소나기 같은 그런 문제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 답답한데 얘기는 할게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 여러분 미국이 망합니까? 갑자기 미국의 채권을 안 삽니까? 아니거든요. 미국의 채권은 일본이 아직도 사주고 있고요. 미국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이런 불확실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금리가 더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금리가 장기간 더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장기 금리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고 대공황이 온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문제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중국 이 비구이안의 신용등급을 거의 뭐 7등급으로 강등을 했다라고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했다고 갑자기 안전자산이 불확실한 뭐, 비안전 자산 막 이런 그런 자산이 되지 않아요. 그 자산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금의 이탈.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얘기가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들이 다 무너지고 만약에 중국이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야, 이거 진짜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에 있는 자금은 당연히 이탈을 하죠. 그럼 어디로 이탈하겠어요? 미국으로 이탈하겠죠. 이탈할 것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금으로 이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보다는 미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현재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디를 고를까? 당연히 미국을 고르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 그것은 한국에는 대재앙과도 같아요. 정말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의 자본이 아주 급격하게 이탈하게 될 겁니다. 환율 1,400원 그냥 돌파해요. 만약에 한국 신용등급 강등시키면요. 한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신용평가사가 그 평가를 했을 때 한국은 지금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지금 그런 나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만약에 신용등급을 강등한다. 그거는 여러분 한번 강등하면 다시 쉽게 안 올려줘요. 그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등되는 건 엄청난 악재고 그럴 경우에 여러분 공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황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악재는 중국 부동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우리 3월에 터졌던 미국의 SVB 은행 사태처럼 그것이 잘 봉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나스닥하고 환율 차트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60일선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0일선이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중국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또 이제 이슈가 나올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그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도세가 그럼 어디까지 멈출 것인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에 121선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 근처에서 반드시 반등은 나온다. 만약에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미 엄청난 악재가 터진 거고 그 정도의 악재다 하면 중국 부동산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인한 디폴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진짜 경제 위기가 온 상황일 것이에요. 아셨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나 120선을 한 번에 이탈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120선을 한 번에 이탈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 결국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선에서 그 반등 나오는 그 반등의 힘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121선이 꺾였을 때 만약에 꺾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공황을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트에서 지금 공황이 보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믿고 차트가 지금 공황이 아니니까 이 사태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차트가 만약에 공황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때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분명히 121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고 제 예상대로 그 반등은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뭐 큰 호재가 나온다면 61선에서 급반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갭을 메우러 한번 가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갭 띄운 그 갭 구간이 있잖아요. 그 갭을 메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이 61선은 이탈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볼게요. 이것은 환율을 봐도 조금 이제 되는데요. 환율이 이 지금 지지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 이 장기 저항선이죠. 이것을 다시 돌파할 경우에 이게 갑자기 1,400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자, 한국은 결국에 환율이 너무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결국에 튀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게 될 거고, 다만 이것이 조금 안 좋은 상황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300, 뭐 60, 70까지 튀었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다시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장기 어떤 그 이평선이 아니라 장기 그 추세선에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겠죠. 이 상단에서 머문다는 얘기는. 그지만 이거 월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026년이 여기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단에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잘 유지를 한다면 2025, 2026에도 한국 증시는 어쨌든 문제가 없이 뭐 3천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 계속 한국 증시는 문제없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튀지는 않을 거고 튀더라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은 안정세를 취할 거지만 결국에는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계속 ing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제 환율에 대한 견해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악재나 이런 거를 신경 쓰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나스닥의 121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붕괴가 되는지 붕괴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전략을 121선까지 열어두고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